매일경제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아직도 한 30% 되고 70%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30%쯤 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들이 30%가량 있는 한 이건 참 방법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위기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위기 내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2%가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 20대는 93%가 경제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 위기가 아니라는 문정권의 청와대와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낳고 있습니다. 문정권이 실패한 정책 1위가 뭐냐 물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32%가 이렇게 꼽았고요. 문정권의 경제정책이 중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람이 40%나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손을 떼고 좀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조선, 자동차, IT, 인터넷까지 전방위로 침체 그림자가 덮치고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혼자 잘 나간다라는 삼성전자도 협력업체들한테 내년에 기대하지 마라, 시설 투자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터넷, 게임, 한국 경제를 떠받친 기업들이 전부 지금 추락을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품 업체들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LG 이노텍의 주가가 넉 달 새 반토막이 나고 삼성전기가 30%가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의 먹거리를 중국이 지금 다 먹어 채우고 있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만드는 빅3 회사, 그러니까 화웨이, 샤오미, 오포 이 세 개 회사가 판매가 올해 들어 18%가 올라갔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130%가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이 신이 나서 반도체와 이 OLED, 그러니까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에 투자를 지금 두 개 합쳐서 80조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멀쩡한 개가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하나 잘 나가는 데가 있어요. 기업이 아니라 민노총입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도 이제 경영 참가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이사와 감사 추천권을 노조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노조 사각지대에 있던 이런 인터넷하고 게임 업계가 이제 이 정권 들어서 강성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오너가 문정권하고 가까워서 포탈 등을 통해서 문정권 편을 들고 있습니다. IT 업계 전부 문정권하고 가깝죠. 상대적으로 오너도 젊은 애들이고요. 그런데 그래 가까워가 문정권하고 친하더만은 이제 강성 노조가 만들어지고 갱년 참가하고 간섭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정권이 싫어지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문정권에서 민노총은 정권 만들어준 대가로 지금 세를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민노총이 2016년만 해도 노조원이 64만 명, 65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작년에 71만 1000명으로 돌파를 했고 이제 정교조까지 합치면 작년에 6만 명이 더 늘어나서 84만 명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노조 가입자는 민노총, 한국노총 합쳐서 12만 명이 늘어났고 그 중에 절반이 민노총인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노조원이 총 208만 8천 명이고요. 한국노총이
작년 연말에 87만 2천 명, 민노총이 71만 1,000명입니다. 근데 민노총은 이제 정교조까지 포함하면 87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정교조는 뺐느냐? 지금 정교조가 해고자 문제 때문에 법의 노조로 통계에서 지금 빠져 있죠. 그 5만 명이나 있어요, 정교조가. 그 다음에 IT 게임 앞에 말한 그런 인터넷 업계에서 오늘 18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겨서 8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부가 약속한 대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기준으로 이제 해고자와 실직자까지도 이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민노총이 곧 한국노총을 넘어서 100만 명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은 아마 문정권 아래서 제1노총으로 100만 명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민노총 등에 업고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주기로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휴가 갔다고 하면서 24일 날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시키겠다 해버린 거예요. 자, 전날까지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마치 고칠 것처럼 수정한 것처럼 해놓고는 싹 속여가지고 경제단체들을 안심하게 해놓고는 그대로 사실상 원안을 밀어붙여서 유급휴일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적용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일주일 일하면 하루를 더 월급으로 쳐줘야 된다. 최소 하루 이상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최저임금 쇼크가 더 심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휴수당이 들어가면 최저임금이 벌써 시간당 임금이 9,579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가 대부분이 되겠죠. 소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대차의 8,200, 대우조선의 800명도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돼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하지만 어느 노조가 이걸 단체 협약에서 바꿔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임금 구조가 잘못돼가 이런 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 노조에서도 임금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급을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지금 주휴수당이 현실화되어서 이걸 어기면 처벌하게 되면 지금 현대차,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미달되는 사람이 발생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급휴일 방침을 정한 날 대통령과 임종석, 윤영찬, 윤종원, 김의겸 등은 참모들은 일제히 휴가를 가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도 하지 않고 끝냈다는 겁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경제가 더 암울해질 것이다. 문 정권이 그야말로 내년에 사고를 제대로 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이념적 환상에 입각한 정책 노선을 고수하고 구조개혁은 사실상 포기했고 구조개혁을 하려면 노조에 손을 대야 되는데 노조를 위한 정책들만 매일 도둑질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정치 도구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저는 문재인이 얼마 전에 달라졌어요라고 보도했던 보수 언론들도 한 패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기껏해야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조정할 듯 말을 하니까 또 무슨 규제 완화를 할 듯 하니까 저거들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하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재인이 잘한다고 찬양하다가 자, 문재인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슬쩍 그냥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라고 만들어버리고 다 휴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두들기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로 IMF를 극복했나라는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평생 고용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 복지다 라고 인식을 하던 시대가 언제 끝났느냐. IMF 때 끝이 났죠. IMF 이전과 이후에 보면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고 그 직장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을 연공서형으로 주면서 보장하던 부분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일본에서도 버블이 90년에 터지고 91년에 터지고 난 이후부터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도 꺼져버렸고 직장에서 복지를 해준다라는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IMF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 세계 경제에 한국이 편입되어 가면서 한국의 경제의 이 체질 변화 부분을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도나 기업이나 노동자가 그 모순이 IMF로 터져버린 건데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적응하는 일관성이 완전히 상실돼가 한마디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다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권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몰아가면서요. 4대 보험료가 최근 5년간에 가구당 30%가 뛰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로 30%나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한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는 이모 씨는 5년 전에 국민연금, 건강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연간 240만 원을 냈는데 지난해에는 3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전세, 보전금, 교육비 등의 보험료까지 불어나니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총이 지난해 가구당 공적연금 사회보험료로 지출 비용이 연간 310만 원이 나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239만 원에서 5년 사이에 29.7% 71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와 실업자가 늘어난 탓에 이렇게 된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되니까 이런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늘어났고 실업자가 되니까 돈을 내기는커녕 받아가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의료비와 수렵수당이 늘면서 건강고용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4대 보험료율은 국회 감시가 들어간 시행령으로 그 요율을 정하는데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슬쩍슬쩍 올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까지 올라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재인 케어라고 하면서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30조 6천억을 늘려 병원비 이렇게 정부가 부담해주는 보험료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 이랬지요. 그러면서 1, 3인용 병실료까지 인하시켜주겠다. 틀니 임플란트까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안 된다. 거들난다 했죠. 자, 지난해 전체 국민이 부담한 4대 보험료가 110조 7천억이었는데 전년보다 한 해에 6.1% 늘어났다. 그러니까 5년 5, 6 하면 30이 되는 거죠. 30%요. 자, 그래서 늘어난 이 4대 보험료 때문에 가게에서 이 4대 보험료가 비소비 지출, 즉 뭐 소비한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나간 돈 중에서 이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라는 겁니다. 세금까지 포함하면 비소비 지출의 56.1%에서 61.4%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1,037만 원이었는데 8.2% 늘어났는데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처분 가능 소득은 4,668만 원으로 3.3%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많이 벌어봤자 정부에서 그다가는 돈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모양인데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완전히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니 기업이 투자를 감소하고 결국은 경제가 쪼그라드는 일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런 4대 보험료나 복지 관련 지출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 난개발로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면서 국가의 복지에 의한 재정 위기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요. 제가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내년쯤 터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위기의 핵심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했는데 올해 인구가 얼마나 출산율이 적어서 한 달에 3만 명도 못 넘기는 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도 문 정권이 인구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형편없는 경제 실적을 낳고 있는 것은 외골수 경제 정책인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걸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제가 몇 달 전부터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지고 있다 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주식 그러니까 이 또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GTX니 신도시를 가지고 또 부동산 붐을 일으킨다고 헛지랄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그걸 갖고 황장수가 거짓말한다고 입 열면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바탕을 둔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가 제대로 변화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면 손을 안 대고 놔두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불이 의도적으로 누가 불질른 게 아니면 다시 또 자연 생태계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와서 무너지면 거기서 또 세계 경제가 다시 재조정되어 나가는 겁니다. 임금도 조정이 되고요. 노조 활동도 강제 조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념이라도 갖추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틀어막을 건가 고민을 해야 돼요. 미국 한번 보세요. 트럼프라는 저 불안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미국의 정시가 춤을 추고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살리냐? 못 살립니다. 결국은 무너져 갈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 나라들이 점점 서로 날카롭게 대처할 거예요. 미국이 지금 동맹 일본을 향해서 냉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환율을 올려라. 자동차 수출 줄여라. 자, 하물며 지금 북한, 중국에 경사되어서 그 동맹 미일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고 경제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고 고치는 척 하도 잘못됐다니까 고치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에 주휴수당 보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끝은 어떻게 될 거냐. 사고를 치고 끝날 겁니다. 자, 문 정권이 사고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권 빨리 쫓아내야 되죠. 경제 위기를 초래했을 때요. 문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기존에 무슨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안이냐. 그게 대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위기가 왔을 때 문 정권은 수습 못하고 아마 나자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